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정병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사실 역사학계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입니다. 특히 2019년 1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논문과 저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3월 1일은 국경일로서 매년 기념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익숙한 3.1 운동을 통해서 어떤 낯선 모습, 새로움을 끌어낼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점과 방법을 달리한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새롭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역사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22년 올해 2월에 제가 낯선 3.1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는 11개의 이야기와 3편의 오론을 썼는데 물론 많이 팔리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독자의 반응을 보면 연구자들은 항해도 수완군 만세시를 재미있어 하는 것 같고 일반 독자들은 수감 사진에 대한 이야기나 태영, 3.1운동 참여자가 체포되어서 처벌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체형인 태영인데 그 태영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낸 필자로서 핵심적인 주제는 오늘 말씀드릴 그 만세 시위의 주역과 그들의 만세 시위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월 말 서울의 만세 시위의 주역이 누구였고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위를 했는가 이런 것이 그 이전과 그 이후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중요한 사건일수록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다시 3.1 운동을 되돌아봐야 한다면 또 계승해야 된다면 어떤 점을 새롭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보통 잘 아는 민족대표 33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민족대표 33인은 만세시 참여자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3.1 운동하면은 지도부나 엘리트가 있고 그들의 지도에 따라서 민중이 만세시에 참여했다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3.1 운동의 역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도부를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민족대표 33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표가 되었을까요? 33인은 민족이 선출한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을 할 때 당시에는 교단별로 논의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자임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명실상부하게 민족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독립선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호응을 해주고 그래서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자신들이 자임한 민족 대표를 추인해주고 실제 명실상부하게 만들어준 만세 시위 참여자야말로 민족대표 33인이 감사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3.1 운동이라는 것은 이러한 민중들이 부안해동하지 않았다면 큰 조직 사건에 그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10년대 백오인 사건 하듯이 커다란 33인 사건에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조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아는 3.1 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안해동했던
이거는 당시 조선 총독부 측에서 그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폄하하고 또는 3.1운동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썼던 표현입니다. 자기 생각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역사에서 이런 그 지배자의 용어를 거슬러 읽기도 합니다. 다시 현재에 맞게 거슬러 읽으면, 즉 독립선언에 공감하고, 그리고 그냥 공감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같이 연대해서 만세 시위에 참여하는 이런 민중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3.1운동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렇게 공감하고 연대할 줄 아는 민중이야말로, 민중도 지도부 엘리트와 함께 3.1운동의 주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만세 시위에 참여한 민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만세 시위 참여 민중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20년 1월에 그 조선 총독부가 망동사건 처분표라는 자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3.1운동을 망동사건이라고 본 거죠. 이 망동사건 처분표에는 그 경찰이나 헌병이 좀 죄가 중하다고 생각해서 검사국에 송치한 인물 19,054명에 관한 통계가 실려 있습니다. 19,054명에 관한 통계를 보면 뭐 익히 상상할 수 있겠지만 직업으로는 농민이 가장 많습니다. 농림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57%가량 있고, 종교로 보면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 사람이 49% 정도이고, 교육으로 보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32% 정도 있습니다. 그 연령대는 20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적극 참여자의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며 배우지 못했고 종교가 없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참여민중하고 일치하는가요? 아마 일치하시면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고, 제가 보기엔 대부분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민중과 다른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이러한 참여민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하는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구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3.1운동의 참여민중을 잘 모르는 이유는 사료나 또 그거에 바탕을 해서 연구를 하고 기념을 하는 그런 기념물, 이런 것에 나타난 엘리트 편향 때문에 그럽니다. 사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배자나 엘리트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배우지 못한 참여민중은 자신의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못하죠, 대부분.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료에 바탕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 대부분도 이런 엘리트의 시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에 또 바탕을 해서 전시를 하고 기념물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참여민중의 모습은 우리들 시야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2019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가기록원이 공동 주최한 전시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날이 오면 이 전시회인데, 이 전시회에서 집중 조명한 17명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근대 학교 교육을 받은 자가 13사람이었습니다. 76%이죠. 실제 앞에서 본 망동사건 처분표에 의하면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은 19%에 불과합니다. 실제는 19%에 불과한 사람들이 현재 전시에서는 76%를 차지할 때 뭔가 문제는 없을까요? 가장 많은 비중을 3.1운동에서 차지했던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 전시에서 오직 한 명만이 상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또 이 전시에서 보면은 3월 5일 서울시 이제 학생들이 주동을 해서 시위를 벌이는데, 그 시위에 대해서 구술을 한 것을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요새 박물관에 많이
나오는 전시기법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학생이 인력거를 타고 인력거에 태극기를 매달고 그러면서 시위를 지도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데, 아마 질문자가 그러면 인력거군이 끌었겠네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정석회라는 이분은 연세대 교수를 했고 3.1운동 당시에는 영예 전문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4.19 때도 참여를 한 지식인인데, 그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력거군은 다 도망갔다. 전부 그거 다 학생이 했다. 이게 그대로 전시 내용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구술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전시를 하면은 인력거군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학생이 위험을 무릅쓰고 운동을 주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3월 5일 시위를 촉발한 것은 학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둘러싸고 있었던 시민의 모습은 저런 전시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이런 기억을 전유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참여민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운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제가 최근에 연구하면서 재밌다고 생각을 한 부분인데, 제가 한국 근대사,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1945년까지를 다룬 논문이나 책의 제목에 나타난 주체 또는 공간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980년대, 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해 보았더니 민중이나 농민 노동자는 정체되었거나 다소 줄었습니다. 반면에 지식인이나 엘리트를 다룬 연구는 5배가량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면 예상하듯이 농촌은 줄었고 도시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5.6배 정도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더 관심이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연구 주제가 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항상 새로운 주제를 개척해야 되죠. 그런데 이 근대사의 주요 시기인 일제강점기라는 사회하고는 맞지 않는 경향입니다. 1935년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나 읍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전체의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인과 관련이 있는 직업, 공무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도시의 그리고 또 지식인과 엘리트에 관한 연구가 너무 많이 는 것은 한편으로는 역사 자체를 도시 또 엘리트 편향으로 연구하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3.1운동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민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벌어지는 서울의 만세 시위는 누가 일으켰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살펴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엘리트 편향이 이 만세 시위를 어떻게 왜곡되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고민하게 해줍니다. 먼저 3월 20일 남대문역 부근의 만세 시위입니다. 이 시위는 전체적으로 3월 말 서울 만세 시위는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퍼지는 가운데, 서울 지역은 이제 3월 중순부터는 잠잠해졌다가 다시 재점화되고, 그리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요새는 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3월 말에 서울 만세 시위가 가지고 있는 3.1운동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는 무척 큽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세 시위를 3월 말 만세 시위를 촉발했던 게 3월 22일 남대문역 부근의 만세 시위입니다. 이 만세 시위에 대한 기존의 학계의 정설은 무엇이냐면 정지현이라는 나중에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는 정지현이라는 희문고등보통학교, 일제 시기에 고등보통학교는 요새 중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이 희문고등보통학교 학생 정지현이 학생이 주동하여서 3.1운동을 일으켰는데 이제 힘이 딸리니까 노동자가 나서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자가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실린 노동회보를 노동자에게 배포해달라라는 부탁을 역시 학생인 김공우 학생, 그 조선약전학교 학생입니다. 에게 부탁을 했고, 이 김공우가 자기가 알고 지던,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자파상이었던 17살의 베이두와 함께 공모해가지고 그 노동회보를 배포를 하고, 또 정지현이 22일 날은 노동자 대회가 열리니까 노동자를 참여하게 해달라 해서 주변의 노동자를 권유해서 같이 그 노동자 대회에 참여해서 시가 행진을 벌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근거는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학계는 이 판결문에 바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3.1운동에서 중요한 시위인 3월 22일 서울역 남대문 부근의 만세 시위도 결국은 학생이나 엘리트가 지도하고 촉발한 셈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학설에 대해 기존 학계는 그 사료를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이 사건의 중심축은 정지현의 부탁, 그 다음에 김공우 베이두의 실행, 그래서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열리고 만세 시위가 벌어졌다는 이 세 축입니다. 세 요소 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지현입니다. 이 판결문 외에는 어떠한 자료에도 어떠한 기록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3.1 운동을 주도했던 서울의 학생단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판결문에 이 내용이 나올 뿐입니다. 그는 20년대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되면서 30년대에 많이 체포가 되는데 여러 번 체포되었는데 그때마다 남은 수사 기록이나 판결문을 보면은 전가가 나와 있는데 전가에도 3.1 운동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1934년 전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보면은 그의 그 3.1 운동 당시 그 이력이 잘 나와 있는데 그는 희문고보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에 1년간 교회 서기로 근무했고 그 다음부터는 언문 즉 한글 잡지의 기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서강이나 문우의 창간 멤버로 활동을 했고 신생활의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1919년 6월 3.1운동이 사그라질 때쯤이죠. 그때 그 홍사용과 함께 수필집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활동은 문학사 쪽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화려한 경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부탁을 받은 김공우는 이렇게 기독교의 서기로 일하고 정지현이 잡지의 기자로 활동할 동안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추종자는 벌을 받고 있는데 주동자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고 3.1운동 이후에 체포되었다가 곧바로 석방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왜 이런 일이 이런 기록이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정지현이 이 시위를 주도하고 개최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근거는 약합니다. 아마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됩니다. 여하튼 첫 번째 단추를 끼는 정지연이라는 인물 자체의 행방이 이 3.1운동 만세 사건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김공우와 베이두인데, 이 김공우라는 학생이 그 노동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뭔가 연결고리가 필요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의하면 자파상이었던 17세의 베이두입니다. 근데 경성지방법원 첫 번째 판결문에는 이 둘이 공모해가지고 노동해보를 배포한 거로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복심법원에선 이 부분이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에선 둘 사이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지인이라고 얘기했지만 복심법원에서는 그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둘은 각자 활동한 거로 나옵니다. 두 번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공우와 베이두, 이 양자의 관계도 모호해졌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해보와 노동자대겠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해보를 찾아보면은 결국은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건데, 기존의 연구자들은 노동해보에 정지연이 얘기했던 노동자들이여 독립운동에 참여하라 이렇게 권유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는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할 뿐이지 노동해보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존 실문이 남아있지는 않는데 일제 간언이 수집한 노동해보의 일부가 번역되어서 일본어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은 지금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 이 노동해보가 판결문에 나오는 그 배포한 노동해보와 동일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노동해보가 어떤 성격의 그 팜플렛인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노동해보의 그 주체는 노동회입니다. 노동회가 만든 3.1운동 관련 소식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군산에 지부를 두었다고 했을 정도로 그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둔 조직이었고, 자신들의 조직, 또 이웃 조직, 그 다음에 3.1운동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는 일종의 소식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지연이라는 학생이 그 노동자여 참여하라고 하는 내용이 담길 소지가 적죠. 물론 이제 학생 칼럼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주체는 노동회였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노동자는 3월 초부터 3.1운동에 종사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주목할 점은 노동자 대회인데, 이 노동자 대회를 일제 문헌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기술을 하고 서술을 하는데, 실제 당시 이 시위를 보고 한글로 만든 팜플렛에 그 상황을 전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많은 한글 팜플렛들, 전단지가 나와서 민중들에게, 시민들에게 뿌려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립신문이고, 이 독립신문 13호에 이 시위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체가 노동회입니다. 그리고 깃발에 노동자 대회가 아니라 노동대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노동자 대회가 맞을까요? 노동대회가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깃발에 쓰인 거는 대회명이라기보다 조직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당시 노동회나 노동대회는 운수 노동자들이 자기의 조직명으로 많이 쓴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에 참여하는데 노동자 대회라는 대명이 단 깃발을 들고 참여하는 게 좀 이상하죠. 3.1운동에 우리 조직도 참여한다는 그 조직명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노동대회가 요새 용법하고는 좀 다르지만 노동의 큰
연합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대회라는 조직명이 쓰인 깃발을 들고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3월 22일 남대문역 부근의 노동자 대회는 기존의 노동자 대회라고 알려졌습니다만 이 노동자 대회는 제가 보기에는 일용 운수 노동자와 그 단체인, 그 조직인 노동회가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만세 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그 기존의 학설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그 연구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여기 그 지금 제시한 사진에 있습니다. 이 사진에 이 사건과 관련된 그 피의자, 그래서 이제 그 형벌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6명, 총 9명인데 그 중에 6명의 수감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수감 사진의 그 하단의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김공우입니다. 그 김공우가 하단의 왼쪽에 있는 베이두와 공모를 해서 노동자에게 전단을 뿌렸다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뿌린 전단에 움직일 정도의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헤치다 보니까 이 시위는 일용 노동자 조직인 노동회가 중심이 되어서 벌인 만세 시위 같다는 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6명 중에 이 시위의 주동자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단연 그 상단 왼쪽에 있는 엄창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엄창근은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깃발은 아무나 드는 건 아니죠. 시위에 자기의 조직명이 쓰인 노동대회 깃발, 그 다음에 태극기의 깃발을 들고 있었던 엄창근은 왜 그렇게 했느냐는 조사에, 그 판검사의 조사에, 검사의 조사에 조선의 독립이 쉽게 되도록 길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공우나 베이두가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지만 엄창근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자기가 한 일을 밝히고 일제가 죄를 주면 그 죄를 받았던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해 본다면 해볼 만한 발언을 했던 사람으로 그 곡물상 신영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혐의는 프랑스 영사관 앞에서 조선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군중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고를 했는데 물론 상고는 기각이 되었지만 그 상고 취지를 보면은 나는 상민, 평민으로서 양반의 압박을 받고 고생을 했다가 합방이 되어서 이런 반상의 계급 차별이 없어져서 좋은데 왜 조선 총독부 정치에 반대를 하는 시위를 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양쪽의 혐의와 상고 취지의 진술 다 일정 부분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차별에 대항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는 민중의 그 계급 차별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신영균에게는 둘 다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민중의 시위 참여 의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라고 봅니다. 남대문역 만세 시위를 보는 그 기존의 시각은 이렇게 앞서 살펴봤듯이 학생 중심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중심설의 근거는 앞서 보았듯이 판검사의 시각이 담긴 판결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에는 노동자들은 주역이 될 수 없다라는 노동자를 폄하하는 시각, 그들의 자발성을 부정하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배후에 엘리트들,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들은 수사를 했고 거기에 정지현, 김공우를 앞세운 것이죠. 이러한 엘리트 편향 시각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그대로 받았었던 것이고 제가 그 앞에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시에 대해서 또 재밌는 설은 조직 노동자 중심설입니다. 차근봉인데요. 이 차근봉은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일제 시기에 조선공산당 책임 비서에까지 오른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남대문역의 노동자 대회를 주도했다라는 설입니다. 이거는 그 49년에 나온 사회과학 대사전에 차금봉 한복에 이렇게 그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설이 나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설도 약간 근거는 약해 보입니다. 일단 그 사전에 기술된 것이 날짜를 혼동하고 있고, 그리고 3월 27일 시위와 혼동하고 있고, 차금봉 자신이 그 용산 기관차에서 그 노동자로 일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3월 22일 시위와 3월 27일 날 일어났던 용산 만철 경성관리국 직공 시위랑 이렇게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시각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노동자 대회가 열렸고,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 대회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노동자 대회가 열렸고, 그 노동자를 주도하는 건 역시 공장 노동자, 조직 노동자, 그를 대표하는 차금봉이다, 이런 시각이죠. 그러나 노동자는 조직 노동자, 공장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용, 비공장, 비조직 노동자도 있었고, 또 그들은 스스로 독립운동에 나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3월 22일 남대문역 시위를 보는 그 시각에도 엘리트 중심의 시각이 깔려 있고, 이러한 편향을 벗어날 때 우리가 새로운 모습, 노동자들도 여러 노동자가 있고 다양하며 그들 각각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스스로 나설 수 있다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3월 22일 남대문역 부근의 만세 시위를 기점으로 해서 3월 27일까지 서울에서 많은 만세 시위가 일어납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만든 3.1운동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이 기간 동안 서울에서 만세 시위는 총 8건밖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8건이라는 거는 날짜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건수를 센 거기 때문에 적게 나옵니다.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러 그 소규모 단위로 장소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그러한 그 시위가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을 들끓게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3월 23일 날은 그 3.1운동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경성 시내 각지의 만세 시위와 전차 투석 한 건만 잡힙니다. 그러나 그 세부 장소를 보면 경성구에서만, 서울에서만 20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3월 26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건으로 잡히지만 매일 신보를 보면은 한 20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그 시내의 시위와 함께 요새 기준으로 보면 역시 서울시에 속하는 시외, 고양군이나 시흥군에서도 서로 호응하면서 시위가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시위 시간대가 낮이 아니라 밤이라는 것, 밤 시위라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3월 22일 남대문역 부근 시위는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운수 노동자들이 아침에 밥을 먹고 공터에 모여서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폭력으로 진압을 했고, 일제 강경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시위는 대부분 밤에 벌어졌습니다. 물론 학교나 공장과 같이 일정한 장소를 점하는 조직이 있는 경우는 출근하거나 등교한 뒤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밤에 다수가 참여하는 만세 시위가 벌어집니다. 왜 밤에 시위가 벌어졌을까요? 그건 당연하죠. 낮에 일본의 군경의 경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선 조선군, 일본 군은 3월 1일 이후에 경성의 3개 중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과 같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경찰은 경찰대로 사찰반을 조직하여서 조선인을 사찰하기 시작합니다. 3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전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그 전차에 타서 그 협박자들을 단속한다든지, 길거리에 서 있는 조선인들을 조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직공들이 모여 있는 단위 사업장들을 순찰을 한다든지, 또 검거반을 조직해가지고 15일부터는 조선인 마을을 수색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시위나 공장 단위의 파업은 물론이고 서울의 거리에는 조선인이라면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틈을 비집고 운수 일용 노동자들이 3월 22일 남대문역 부근에서 시위를 일으킨 거죠. 기습적인 시위였습니다. 군경이 이제 총칼로 휘둘러 진압을 하자 그때부터 밤에 주로 시위가 거세게 일어납니다. 이 3월 말 서울 만세시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이러한 밤 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물론 이 부분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 판결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참가자가 엘리트가 아니라 기층 민중이었다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하층 민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로 제시한 저 막대 그래프에서 왼쪽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가 그 1919년 당시 조선인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가장 밑에 공무자유업, 그 다음에 농림업이 있고 어업, 공업, 상업 이런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그 농림목축업, 농업 종사자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망동사건 처분표에 19,054명의 직업을 분류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이 참여자들의 직업이 얼마나 좀 달랐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3월 말 만세 시위 참여자 123명의 직업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조선인 전체와도 다르고 3.1운동 참여자, 적극 참여자 전체와도 다릅니다. 공업, 상업, 교통업, 기타 유업의 비중이 높죠. 그 다음에 농업의 비중은 아주 작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시위 무대가 농촌이 아니라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도시의 주된 산업인 상공업,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 도시에 많이 분포하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자유업, 학생을 포함해 보면 그러한 비중은 전체 인구의 그것에 비해서는 많지만 3.1운동 전체 피고인의 그것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기록에 종교 유무가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록된 경우가 있는데 종교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없었고 학생은 123명 중에서 5명이었는데 어떤 조직적인 배경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공우, 모호한 김공우, 그 다음에 고희준 정도가 시위를 선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희준의 경우는 배제고등보통학교 학생인데 단성사 극장 끝나고 그 나오는 관람객들에게 수건을 흔들면서 시위에 참여해달라는 그 선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시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많았고 그들은 엘리트들보다는 도시 기층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전체 3.1운동 적극 참여자에 비해서 20대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시에 가난하며 젊은 기층 민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3월 말 만세 시위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큰 특징인데 세 번째 특징은 군중이라는 시위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3.1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만세 시위라는 것은 약속된 모년 모일 모시에 어떤 특정 장소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만세삼창을 하고 그래서 독립의지를 공유한 뒤에 세를 가시하거나 또는 모으기 위해서 행진을 합니다. 3월 1일 서울의 시위가 그런 경우죠. 그리고 그 행진하는 과정에 식민 권력의 핵심인
그 관청이나 헌병 경찰기구에 앞에 가가지고 독립의사를 천명을 하죠. 독립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물러가라 하기도 합니다. 이 대부분의 농촌 시위에서 이러한 식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있다는 건 주도자가 약속을 해야 되고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시위대를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3월 말 서울 만세 시위의 특징은 주도자도 없고 공개된 행사도 없고 선언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도 명단도 없습니다. 특히 23일과 26일 날 집중적으로 일어난 전차 투석의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우연히 모여가지고 만세 부르고 전차에 돌을 던지고 흩어졌습니다. 조선 총독부들은 이들을 부안해동하는 군중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군중, 부안해동하는 군중은 19세기 말 이래로 엘리트들이나 지배자들에게는 상당히 그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잘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전염병처럼 다루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군중은 하나의 그 존재라기보다는 시 방식으로 해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자의 그 권력, 억압이 엄존하는 상황 속에서 피지배자인 민중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이 바로 군중이라는 시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은 시위 전술의 핵심은 익명성이라고 하겠죠. 군중은 서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촌 시위와 커다란 차이죠. 농촌 시위에는 누가 참석했는지 다 알죠. 그러나 이 서울 만세 시위에는 가까운 몇몇 외에는 시위대가 누구에 의해서 조직됐고 누가 주도했는지 또 누가 참여했는지 서로들 잘 모릅니다. 이런 익명성에 기대어서 권력에 저항하는 방식을 군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시위가 효과적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날 제가 제시한 이 그림은 당시 그 전차 궤도에 서울 시민이 밤에 다니는 전차에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깨진 경우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조사한 것을 제가 도시화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3월 23일 날 밤에 이런 전차들이 이렇게 다닐 때 시민들이 모여서 이곳저곳에서 돌을 던져서 깨진 것입니다. 그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깨진 유리창을 말해줍니다. 많은 지역에서 전차 투석이 벌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하나 제가 사례로 들을 거는 122호 전차 유리창 10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붙잡힌 인물은 한 명입니다. 정필모라는 26세의 자벽부 또 야채 장수를 했던 이 인물인데 자기는 돌을 2번 던졌다.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10장이 깨졌죠. 2번 던진다고 해서 다 명중하는 것도 아니고 명중한다고 다 깨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정필보라는 한 사람이 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옆에서 경찰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 모른다고 그러죠.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밤이었고 도시였습니다. 정필모 같은 경우는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 시위의 특성은 이렇게 그 익명성에 의해서 자신을 쉽게 숨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의 밤을 무대로 한 이런 익명의 시위 군중은 일제 군경이 누구를 잡아서 그 행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122호 전차에 관련해서는 정필모가 유일하게 붙잡힌 사람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익명성에 숨어서 무사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또 두 번째는 3월 27일 밤에도 그 여러 만세 시가 벌어지는데 이거는 제동 파출소 습격 사건입니다.
파출소를 습격을 해서 투석을 했습니다. 이 사건도 3월 말 서울 만세 시위 중에서는 가장 조직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재등 행렬을 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시위대도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 파출소를 협공을 했는데, 이런 기록으로 보면은 가장 조직적인데, 이 사건의 주범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혐의자를 붙잡아도 모른다, 나는 안 했다 그러고, 그래서 다 피해갈 수 있었고, 그래서 6개월 징역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6개월 징역은 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그냥 단순 가담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격을 주도했고 주동했던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밝혀도 경찰이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게 거짓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망갔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혐의자를 붙잡아도 밝히지 않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대라고 해도 모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도시였고 방해였습니다. 이러한 군중시위의 익명성이 갖는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위들의 군중이라는 시위 방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는 거꾸로 이후에 일본의 관원들이 경찰과 군대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3월 28일에 기존에 있던 3개 중대 외에 더 3개 중대를 증파합니다. 그래서 경성 시내, 서울 시내를 군인들이 촘촘하게 보초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결국은 이런 테러를 쓰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일본인 날품팔이나 건달들을 동원을 해서 그들에게 조선인 옷을 입히고 밤에 돌아다니는 조선인들을 습격을 해서 죽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일본 측 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 있었던 당시 사람들이 쓴 일기 기록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윤치호의 일기에 보면은 일본 당국이 갈고리와 곤봉, 칼 등으로 무장한 일본인 난파리를 고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 도대체 왜 이런 야비한 방법을 쓰느냐 이런 일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양주급이라는 3.1운동에 참여한 학생은 요새 일본인들이 이렇게 테러를 가해가지고 조선인들이 죽고 그래서 조선인들이 무서워서 밤거리에 나돌아다니지 못한다. 즉 밤시위를 벌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시위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이러한 일본의 대처는 그 다음에 파급력이 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군대를 증파하고 결국은 테러를 가해서 겨우 기층민중의 밤시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시위 방식으로서 군중은 제가 3.1운동에서 새로운 경영으로 밝힌 것이지만 기존에 이제 농촌 시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시위로 이렇게 전통 시대의 작법과 연결해서 해석을 많이 하지만 이러한 도시인들의 하층 기층 민중들의 시위 방식인 이 군중은 역사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이 3.1운동 때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층 민중의 도시의 기층 민중의 밤시 군중 시위는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남긴 족적이 상당히 큽니다. 4.19 때도 많은 밤시위가 이루어졌고 그들의 주역은 기층 민중이었습니다. 도시에. 그 다음에 붕화항쟁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5.18 때도 이러한 기층 민중들이 많이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없었던 식민지나 독재 시절에 그러한 억압된 체제에서 자신의 역량을 보존하면서 그러니까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이 군중이라는 시위는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빛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측면도 있습니다. 1919년 3월 23일 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양군 연이면 합정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을 하면서 중국인 거주 가옥의 가옥 2, 3채를 파괴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은 뭐냐면 민족 차별에 대해서 일본인에게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군중들이 모여서 행동할 때 군중 시위 방식에는 또 이런 부정적인 측면, 자기보다 더 약자인 중국인 이주자들의 그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것은 결국 1931년 반중국인 폭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중국인 폭동 때 100여 명의 중국인이 죽고 중국인의 많은 재산이 파괴되었는데, 이 폭동의 주역도 도시하층민이었고 기층민중이었고, 시위 형태도 익명성 숨은 그 군중 형태의 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 시위가 갖는 빛의 측면도 있지만 어둠의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이제 3.1운동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3월 말 서울 만세시에 그러면 기억할 만한 그 또 다른 사람은 누굴까? 앞에 제가 엄창근을 예로 들었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인물은 황인수입니다. 이 황인수는 그 3월 23일 날 종로 3가에서 밤시에 나섰다가 붙잡혀서 징역 8개월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이러한 인물들이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하고 최종 신급인 고등법원까지 가면은 상고를 하게 되는데, 상고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왜 상고하게 되었는가 그 취지문을 판결문 앞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한 그 자기의 뜻을 판결문에 남길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대부분 그때 그 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비겁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황인수의 경우는 크게 그 일본을 꾸짖고 있습니다. 한번 상고 취지문 자체를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의젓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대적할 수 없으니 육신은 고통받으나 심신은 속박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법률을 행하는 일본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황인수 같은 기록을 남긴 많은 기층 민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황인수의 경우는 그 이력이 재미있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에 가서 또 한 번 붙잡힙니다. 아마 작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그 다음에 3, 40년대는 중국에 가서 한국에 가서 운전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해방 후에는 고향에 가서 56년에 지방의원에 나와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도 합니다. 그 무소속으로 당선될 때 학력이 소학교 졸업으로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3.1운동 당시에는 학력은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상고 취지문을 읽어보면은 학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방에서 그 서당에서나 가정에서 어떠한 배운 것 같고, 물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3월 말 서울에서의 만세시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 얼마나 다르고 새로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쓴다는 것은 역사를 읽는 독자에게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독자가 새롭게 바라보게 하려면은 그에 앞서서 역사가 과거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트 편향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 일하는 곳에 이러한 곳곳에 편향들이 많을 겁니다. 그 편향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일 수 있고 다른 모습을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쓰고 외치고 시위에 앞장섰던 민족 대표나 학생들, 즉 엘리트만이 아니라 방방곡곡에서 독립 만세로 호응했던
민중을 3.1운동의 주역으로 볼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민중이 독립을 통해서 바랐던 바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이나 민족의 독립, 해방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제를 하는데 그게 그런 걸 통해서 민중이 바랬던 바는 무엇일까는 잘 질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항했던 엘리트들은 이러한 민중의 바램을 민족이나 혁명에 담으려고 그랬고 그것이 어느 쪽이든 그 그릇은 공화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3월 1일이 돌아오면은 우리의 공화정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화정에는 3.1운동 당시 민중의 바람이 제대로 담겼을까요? 지금은 또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1운동을 도대체 계승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강의가, 제 얘기가 여러분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